차용증 이거 모르고 쓰면 큰일 난다. 차용증 쓸 때 주의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개인 간에 돈을 빌려줄 때도 증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작은 금액을 빌려줄 때조차 써야 되냐, 차용증을 쓰면 원금에 대한 증여 문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실제로 이 돈을 돌려받을 돈이어야 되겠죠. 부모와 자녀 간에도 차용증을 쓰는 것이 원금을 증여했다는 의심을 피할 수가 있는데요. 이건 모르고 차용증을 쓰면 안 된다.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차용증에 꼭 들어가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당사자, 빌려주는 사람과 그리고 빌려가는 사람의 인적사항이죠. 그리고 차익 금액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약정 이자율이 있어야 되고요. 무이자인 경우에는 0%, 무이자라고 기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만기일자, 이 부분을 많이 빠뜨리시는데요. 이거 30년 이렇게 빌려줘도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면 은행에서 집 살 때 30년 상환 이렇게 쓰기도 하기 때문인데, 그는 은행에서 집에 대한 담보를 설정하거나 안정장치를 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따라서 부모와 자녀 간에 30년 만기로 한다. 이런 경우에는 차입의 형식으로 증여한 거다. 실질은 증여다. 원금을 받을 의지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만기 날짜를 너무 길게 가져가시면 안 돼요. 그리고 이자 지급 방법, 어떻게 이자를 지급할 것인가, 매달 약정한 날짜에 주겠다, 아니면 만기에 원금액과 같이 주겠다,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어야 돼요. 이와 더불어 채권자, 빌려주는 사람의 대여 능력 또한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빌려줄 만한 소득이나 자산이 없어요. 그런 경우에는 차입을 해줬다고 쓸 경우에 이것이 신뢰할 수 있는 내용이 되지 않을 수 있거든요. 따라서 이 채권자가 예를 들어 5억을 빌려준다 했을 때는 5억만큼의 실제 자산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자녀가 소득도 없는데 5억을 3년 안에 상환하겠다. 이것도 실제로 상환할 수 없는 채무 면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상환 능력이 있는지도 국세청에서 확인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빌려주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채권이고요. 빌린 사람의 입장에서는 채무거든요. 채무를 갚았다. 자녀가 이 돈을 상환했다. 이것은 자금 운용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채권이 회수되거나 또는 자녀가 돈을 빌려왔다. 이거는 부동산을 살 때 자금 원천이 되거든요. 따라서 부동산을 살 때 자금 출처 조사를 피하기 위해서 이 채권과 채무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부모가 자녀와의 채무를 상환하거나 변제할 때 실제로 자녀가 상환할 능력이 있는지, 소득이 국세청에 신고가 되어 있는지 함께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환된 원금과 이자 상당액에 대해서 자녀가 소득이 없을 경우 부모가 자녀한테 통장에 돈을 넣어주고 마치 그 돈으로 자녀가 부모한테 돈을 상환한 것처럼 형식을 만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실질이 자녀가 소득이 없다면 이거는 채무가 상환된 것이 아니라 채무를 면제해 준 것과 동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상환된 원금과 이자 자체에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는 거죠. 증여가 아니다, 이것은 실제로 금전 차용이다 라고 할 때 부모가 자녀에게 돈을 빌려준 금액에 대해서는 자금 출처 조사나 해당 금액이 세무서에 신고되면 이것은 사후관리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내가 주택을 구입할 때 부모로부터 돈을 빌린다든지 아니면 전세가 있는 집을 구입한 이후에 해당 전세금을 상환해 줄 때 부모로부터 돈을 빌려서 전세금을 상환해 주고 본인이 해당 집에 들어가서 거주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때는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닐 때는 차용증을 꼭 써야 됩니다. 차용증에 꼭 기재돼야 되는 4가지가 있어요. 해당 4가지는 당사자의 인적사항입니다. 차입금액 얼마를 빌릴 것인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어야 됩니다. 1억에서 3억 사이를 빌린다, 이 금액이 아니라 명확하게 빌린 날짜와 금액이 금융자료에 남아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약정 이자율도 무이자면 0%, 무이자로 한다, 아니면 1%로 한다, 이렇게 약정 이자율이 명확하게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이자가 연이자인지 월이자인지가 정해져야 되는데요. 세법상 4.6%로 연이자를 책정하고 있기 때문에 약정 이자율도 연 단위로 쓰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일자가 있어야 됩니다. 차입한 날짜, 그리고 언제까지 상환하겠다는 상환 일자. 일반적으로 민법상 채권은 3년이기 때문에 3년 단위로 쓰는 것이 통상 일반적이고요. 해당 3년 안에 갚을 수 없는 상황일 때는 부동산 매각 시점까지
1년마다 연장한다. 이렇게 연장 날짜도 구체적으로 기재가 돼 있어야 됩니다. 금전 차용증을 예로 갖고 왔어요. 차용 일자가 우선은 정해져 있어야 됩니다. 차용 금액도 얼마인지 명확하게 정해져 있어야 되고요. 또한 몇 월 며칠부터 만기 날짜까지 연 4.6%의 이자로 빌린다. 이자율이 정확하게 기재가 돼 있죠. 여기서부터는 2에서부터 5번까지는 특약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채무자가 갚지 않을 경우에는 지연이자를 가산한다. 그리고 지정된 예금 계좌로 송금한다. 또한 변제기일 전이라도 변제해야 되는 기한의 이익 상실 조건들은 특약으로 넣을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 차용증의 작성 일자와 이 채무자, 빌리는 사람, 그리고 채권자, 빌려주는 사람의 인적사항이 적혀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는 금전 차용증을 쓸 때 보통 특수관계자 많이 씁니다. 특수관계자라고 하면 직계가족, 부모님과 자녀 관계가 많기 때문에 부모님과 자녀 관계를 보면요. 채권자는 자금을 빌려줄 대여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바로 국세청에 소득이 신고되어 있거나 해당 금액만큼의 금융자산이 있어야겠죠. 혹시라도 빌려줄 수 있는 금융자산이 없더라도 은행에서 차입해서 빌려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럴 경우에도 이 자금 대여 능력이 있는 걸로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채무자는 나중에 변제했을 때 어떤 돈으로 변제했는지까지 확인할 수 있는 채무 상환 능력을 봐야 됩니다. 채권자의 경우에는요, 이자를 받게 되면 이자 소득세 문제가 있습니다. 개인 간의 돈을 빌린 경우에는 사업 목적상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기 때문에 25%의 세율로 소득세 신고를 해야 돼요. 이때는 대출이 발생된 차입한 날짜가 아니라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소득세 과세 기간을 기준으로 다음 연도 5월에 이자 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채무자의 경우에는 무이자로 빌리거나 4.6% 국세청에서 고시한 이자율보다 저율로 빌릴 경우에는 이자에 대한 증여 부분을 검토해야 됩니다. 이때는 이자에 대한 이익이 1천만 원 이상일 경우에 증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여기까지만 보시면 안 되고요. 채무자가 차입기간 종료 시 이 채무를 면제할 것인지 아니면 상환할 것인지에 대해서 증여세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본인의 자금으로 아니면 부동산 양도대금으로 상환했을 경우에는 상환 원천이 정확하지만 만약에 부모님이 채무를 면제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럼 면제하는 일자에 원금에 대한 증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부동산을 구입할 때 금전 차용을 많이 하는데요. 국세청에서 확인하게 되면 부채를 사후관리합니다. 우리가 개인 간의 차용증을 쓴 것이 바로 국세청에 통보되진 않아요. 하지만 상속이나 또는 부동산 취득자금 원천으로 쓰는 경우 국세청에서 확인된 채무는 국세청에서 전산망에 입력을 하고 사후관리를 해요. 이것을 바로 부채 사후관리라고 부르는데요. 따라서 채권자 및 채무자의 인적사항, 계좌번호, 채무액 등을 국세청 전산망에 입력하고요. 채무가 만기가 되면 납세자에게 부채 상환에 따른 해명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따라서 어떤 금액으로 상환을 했는지, 상환 금액에 대해서 증여 문제가 없는지를 검토하게 되죠. 부채 사후관리 대상자에게 해명할 사항을 부채 상환에 대한 해명자로 제출 안내, 이렇게 서면으로 발송을 합니다. 따라서 부채 사후관리 결과 채권자가 변동되거나 채무가 감소했을 경우에는 그 즉시 다시 국세청이 전산망에 그 변경된 내용을 기재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3억 원의 대출을 받았어요. 그래서 원금에 대한 이자를 4.6%로 내고 있었는데 이자 소득을 줄이기 위해서 이 대출 금액을 1억 원을 상환합니다. 그리고 2억 원을 0% 무이자로 대출하고요. 그러면 그 이후에는 2억 원에 대해서는 무이자로 하더라도 이자에 대한 증여 문제가 없기 때문에 아버지는 이자 소득세 신고를 안 하고 아들은 증여 문제가 없게 되죠. 그러면 이 1억 원의 상환을 어떻게 했는지 상환 자금에 대한 원천을 소명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점입니다. 차용증 이것까지도 알고 있어야 되는데요. 부채 상환에 되면 부채 상환에 대한 해명 자료 제출 안내를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부채 상환에 대한 해명 안내문에 대해서는요, 국세청에서 확인된 부채에 대해서 기재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차입을 받아서
부동산을 사거나 아니면 부모님으로부터 고액 전세금을 빌려서 전세를 들어가 살았는데 국세청에서 이 전세금에 대한 출처를 물어봤을 때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이것은 돈을 빌려서 전세금을 낸 거고 나중에 전세를 뺄 때 부모님께 상환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경우 세무서에서 해당 내용을 인정해주고 전산망에 기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매년 또는 부채 상환일이 되면은 국세청에서 이 해명에 대한 안내문이 나옵니다. 따라서 이 안내문을 기재해서 증빙 자료와 같이 제출을 해야 되는데요. 따라서 차용증을 쓸 때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원금을 상환할 때까지 상환한 부채에 대해서는 증여 문제가 계속 발생할 수 있는 거죠. 해명 요청 사항을 보면요. 상환일자, 상환금액, 상환수단, 그리고 상환자금의 출처 이렇게 요청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사항에 대한 증거 서류를 제출해야 되고요. 상환일자, 상환금액을 금융거래 내역 미리 준비해야 됩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차입을 했을 경우에는 상환 날짜, 상환 금액을 계좌를 통해서 이후에 증빙 사료로 낼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고요. 따라서 상환수단은 계좌 이체 방법이 좋습니다. 현금이나 수표의 경우에는 이 현금과 수표가 또 어디서 왔는지 출처를 다시 소명해야 되기 때문에 현금과 수표보다는 계좌 이체로 하는 것이 현금과 수표에 대한 또 다른 논란을 막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상환 자금의 출처가 중요한데요. 이 자금이 본인의 소득도 아니면서 부모님이 우회적으로 주거나 이런 경우에는 상환 자금의 출처에 따라 또 증여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급여 소득이다 아니면 월세를 받고 있는 소득이다 이런 상환 자금이 상환하는 통장에 명확하게 돈이 꽂혀서 자금으로 상환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국세청이 주의 깊게 보는 부분은 상환을 했다. 이 부분뿐만 아니라 이 자금의 원천까지도 중요하게 보고 있다는 점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해당 내용은 알수록 돈이 되는 부의 설계에 자세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알수록 돈이 되는 세금 상식, 세상이 여러분과 항상 함께합니다.